서울 외곽의 작은 건설회사 사무실은 늦은 밤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모니터를 끄고 책상 서류를 정리했죠. 그의 가방에는 병원 봉투가 접힌 채 들어 있었고 종이는 땀에 젖어 모서리가 말려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명은 간암 말기였고 예상 치료비와 입원 일정표가 빼곡했죠. 그는 회사 격리 프로그램에 들어가 그동안 모은 퇴직 적립금을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차가웠고 통장의 잔액은 빠르게 끝이 보였어요. 월세, 공과금, 딸의 학비, 미정의 생활비를 더해보니 계산기는 무심하게 에러를 띄웠습니다. 도연은 숨을 길게 내쉬며 휴대폰의 보험 내역을 다시 열람했죠. 해약 이력과 연체 기록이 붉은 표시로 줄줄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빈 회의실로 들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서류 냄새를 밀어내듯 스며들었죠. 그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눌렀고 천천히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비우면 저 사람들은 버틸 수 있겠지요.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볼펜과 메모지를 꺼냈어요. 짧은 문장을 적고 찢어 접은 뒤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늦은 밤 그는 마지막으로 공사 현장을 돌며 출입표를 반납했죠. 철제 게이트가 닫히는 소리에 몸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편의점 앞 현수막의 할부 안내를 오래 바라봤어요. 빚이 쌓이면 마음도 금방 무너지지요.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은 고요했고 벽시계가 일정한 간격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윤미정은 거실 소파에서 서류 봉투를 안고 졸고 있었죠. 서윤의 교복은 의자 등받이에 걸려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부엌 탁자에 메모를 내려놓고 신발장 위 열쇠를 가지런히 올려뒀습니다.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짧은 문장이 공간에 스며들었죠. 그는 딸아이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책상 스탠드 불빛이 새어나왔고 교과서 위 형광펜 자국이 옅게 반짝였어요. 그는 손을 들었다 내리고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새벽 4시 그는 집을 나섰고 택시를 잡지 않았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보도블록에 일정한 리듬을 남겼죠. 첫 차가 다니는 시간 그는 역 앞 작은 복권 가판대에 섰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동전을 세어본 뒤 종이 한 장을 건네받았어요. 이건 그냥 영수증 같은 거지요. 그는 종이를 접어 지갑 속 버스카드 뒤에 끼웠습니다. 기차 시간표를 확인한 뒤 사람들 틈에 섞였죠. 표는 가장 싼 완행이었고 목적지는 강원도 변두리의 작은 역이었습니다. 도착하자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그는 빈 창고를 빌려 쓰는 법을 묻기 위해 슈퍼를 찾았어요. 슈퍼 주인은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그는 모호한 사정을 대며 현금을 내밀었습니다. 잠시 머물 곳만 있으면 됩니다. 주인은 얼굴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비어있는 산자락 폐가를 소개받고 덜컹거리는 트럭 짐칸에 올라탔습니다. 빗물이 처마에서 떨어졌고 먼지 냄새가 칼처럼 코를 찔렀어요. 그는 찢어진 방수포를 걸고 난로 옆 벽돌을 쌓아 바람길을 막았습니다. 가방에서 종이 몇 장과 생수, 진통제를 꺼내 바닥에 가지런히 놓았죠. 해가 기울 무렵 그는 돌아갈 길이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손목의 맥박은 빨랐고 숨은 잦아들었어요. 여기서 마무리하면 그들은 사는데 집중하겠지요. 그는 시야를 낮추고 누웠습니다. 라디오를 켜니 잡음 사이로 새벽 방송이 흘렀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몸의 무게가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을 느꼈죠. 밖에서는 산새가 한번 울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도시의 불빛은 멀어졌고 그의 이름은
세상의 목록에서 서서히 지워졌습니다. 한도연이 떠난 지 3달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오래된 빌라 3층. 윤미정은 새벽마다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아직 어두운 부엌에서 전기밥솥에 보온 불빛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그녀는 찬장을 열어 남은 쌀을 확인했습니다. 쌀통 바닥에 남은 양을 손으로 헤아리며 오늘 점심 도시락 반찬을 어떻게 채울지 계산했습니다. 냉장고에는 김치 한 통과 달걀 몇 개가 전부였어요. 식탁 위에는 서윤의 시험지와 등록금 고지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걸로는 안 되겠네. 혼잣말은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서윤은 학교에 갈 준비를 하며 아버지의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직 중학생이던 그녀는 매년 실종신고 연장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했죠. 아이들은 죽은 아빠 이야기를 흥미거리로 떠들었고 서윤은 그 말을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미정은 딸의 눈을 보지 못한 채 도시락을 내밀었어요. 저녁 늦을 거야. 식당 문 닫을 때까지 있어야 하니까.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출근길 버스에서 그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간판, 공사장, 퇴근하는 인부들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죠. 그곳 어딘가에 남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매번 들었지만 이제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마음 접었겠지라고 수군거렸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여전히 그날 새벽의 신발 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식당 안은 점심 손님으로 북적였고 미정은 손놀림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팔이 튀어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점심이 끝난 뒤 주방 한쪽 의자에 잠시 앉아 손목을 주무르며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사망신고서 사본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이 신고가 없었다면 생활보호지원금도 보험금도 받을 수 없었죠. 그 서류 한 장이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자 비가 내렸고 버스 창문에 빗물이 흘렀습니다. 귀가 후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냉기와 함께 조용했죠. 책상 위에 딸이 남긴 쪽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일기장 찾았어. 그녀는 즉시 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이불 속에 숨은 채 떨고 있었죠. 그녀의 손에는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고 표지엔 도연의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 수첩을 받아들며 잠시 멈췄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가족이 편히 살길 바란다는 문장이 보였습니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칼처럼 가슴을 갈랐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수첩을 닫고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이건 잊자.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질문과 분노, 그리고 그리움이 엉켜 있었죠. 밤이 깊어지자 빌라 복도에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책상에 앉아 아버지의 수첩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켜고 실종자 데이터를 검색했습니다. 강원도 남성 40대 10년 전 검색어를 바꾸며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눈을 감았지만 마음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겨울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죠. 그 비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속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아빠는 정말 떠난 걸까? 그 물음은 대답 없는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강원도의 겨울은 길고 산속 바람은 사람의 의지를 갉아먹었습니다. 한도연은 낡은 난로 옆에서 해진 담요를 덮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장기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한 끼로 버티던 그는
어느 날 읍내로 내려갈 결심을 했습니다. 고철을 팔아 쌀 한 봉지를 살 생각이었죠. 언덕을 내려오던 중 슈퍼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벽걸이 TV에서는 로또 추첨이 생중계되고 있었죠. 그는 호기심에 지갑 속 종이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무심코 샀던 복권이었습니다. 번호가 하나씩 불릴 때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숫자가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숫자가 화면에 뜨는 순간 그의 숨이 멎었습니다. 1등 62억 원. 순간 사람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지만 도연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권을 꽉 쥔 채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송이가 종이 위로 떨어졌고 잉크가 번졌죠. 이걸로 집을 살 수 있겠구나. 미정이랑 서윤이한테 집을. 그의 머릿속은 잠시 따뜻한 상상으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사망 신고가 된 존재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도연은 다음 날 읍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흰 셔츠를 입은 젊은 공무원은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망 신고된 사람의 신분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 말은 차가웠습니다. 도연은 주민등록증이라도 찾아달라고 애원했지만 기록은 완전히 말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손에 쥔 복권을 보여주며 본인임을 주장했지만 공무원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불려왔고 그는 파출소로 옮겨졌습니다. 조사실에서 그는 몇 번이고 자신의 이름을 말했지만 경찰은 허위 신고자로 기록했습니다. 결국 그는 신분이 없는 사람으로서 서류 한 장도 얻지 못한 채 내쫓겼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저물어 산자락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두막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사망 신고된 자가 산 로또 1등 복권 미수령 상태 이른바 귀신의 복권이 화제입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또렷했습니다. 도연은 멍하니 라디오를 바라보다가 허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는 복권을 바라보며 성냥을 꺼냈습니다. 불꽃이 흔들리며 종이 끝을 태웠죠. 그러나 종이를 완전히 불태우지 못하고 꺼버렸습니다. 그래도 그 돈은 내 손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는 잔불이 남은 복권 조각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며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앉아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나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었군요.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고 불 꺼진 오두막엔 바람소리만 남았습니다. 서울의 봄은 유난히 건조했습니다. 한서윤은 대학 새내기가 되었고 저널리즘 동아리의 취재 제안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주제는 귀신의 복권 사건이었죠. 그녀는 스크린 속 뉴스 캡처를 보며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아버지일지도 몰라. 그 말은 망설임보다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카메라와 녹음기를 챙겨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산등성이가 보였고 낡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읍내 슈퍼를 찾아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사진을 본 주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와서 동전으로 복권 사던 분이 있었지. 조용하고 말수가 없었어. 서윤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폐가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낡은 지붕과 부서진 문이 눈에 들어왔죠. 안으로 들어가자 먼지가 흩날리고 낡은 이불이 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녹슨 라디오와 반쯤 태워진 종이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숫자가 희미하게 남은 복권 조각이었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 한 명이 접근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위험합니다. 오래된 폐가예요. 서윤은 복권 조각을 손에 쥔 채 경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제 아버지 거예요. 경찰은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인근 병원에서 신원 미상의 중년 남성이 실려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윤은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에는 산소 마스크를 쓴 도연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분명 아버지였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시 후 도연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딸의 얼굴에 닿자 눈가가 젖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의료진은 잠시 모녀를 남겨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조용한 병실 안 산소기계의 소리만이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도연의 시선은 잠시 천장을 향했다가 다시 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힘없이 손가락을 움직여 주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서윤이 꺼내든 것은 반쯤 타버린 복권 조각이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미소를 짓듯 입꼬리를 올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 뉴스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죽은 자의 복권, 실제 존재 확인. 전국의 언론이 병원 앞에 몰렸습니다. 서윤은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침착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의 유품 봉투가 들려 있었죠. 복권공사는 즉시 DNA 검사를 요청했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도현, 실종 신고자 동일인. 언론은 그의 사연을 미스터리처럼 포장했습니다. 기자들은 서윤에게 연이어 질문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은 그냥 평범한 아버지였어요. 병실에 남은 도연은 신분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간호사에게 종이를 부탁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이 돈은 나로부터 시작됐지만 나로 끝나선 안 됩니다. 그는 복권공사 앞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서윤은 그 편지를 읽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며칠 뒤 그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임종은 기록되지 않았고 사망 신고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름 대신 무명 환자 712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세상에 남았습니다. 복권공사는 한도연의 뜻에 따라 당첨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부금은 암 환자 치료와 고아원 설립에 쓰인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익명의 천사라 불렀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이름이 실명으로 언급되지 않길 바랐습니다. 윤미정은 작은 장례식을 열었습니다. 하얀 국화꽃 몇 송이와 초한자루가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상복 소매를 잡은 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아버지의 사진을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그 사진 속 미소가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습니다. 몇 달 뒤 복권공사는 한도연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서윤은 학교 공지에서 그 이름을 처음 봤습니다. 그녀는 놀라 눈을 의심했습니다. 행사장에서 사회자가 이름을 호명할 때 그녀는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장학금은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서윤은 마이크를 들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호란이 조용해졌고 윤미정은 뒷좌석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무대 위 서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서윤은 병원에서 봉인된 소포를 받았습니다. 작은 봉투 안에는 아버지의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 글씨는 흔들렸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윤미정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에는 봄 햇살이 비쳤고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책상 위 가족 사진 속 도연의 얼굴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엔 작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증명되지 않아도 존재합니다.